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2일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오후 5시입니다. 한국은 23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의 파워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 로얄 팰리스 궁전 근방을 산책을 했습니다. 이 벨기에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배치가 왕궁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 근방에는 아주 넓은 공원도 있고 이 로얄 뮤지엄 왕립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있고 해서 아주 거대한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벨기에라는 나라는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는데 국가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1830년에 이 네덜란드에서 독립함으로써 벨기에라는 독립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벨기에 지방이 옛날에는 플랑드스로 불렸습니다. 플랑드스의 역사는 저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오르고, 플랑드스는 이 양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옷으로 만드는 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건실하고 또 게르만족이 주류를 이루니까 특유의 법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왕궁 근방을 산책하다가 보니까 저 맞은편에 아주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눈에 확 띄일 정도로 거대한 건물의 도움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기 어디냐고 물었더니 팰리스 오브 자스티스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궁전이다. 그 말은 바로 자스티스는 영어로는 바로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정의, 법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정의와 법률이 같은 뜻으로 쓰여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즉 법치가 정의를 구현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후진국에서는 법치를 앞세워 가지고 정의를 파괴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법치가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것, 자스티스. 그게 바로 선진국의 표상입니다. 법치국가죠. 그런데 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건물이 19세기 후반에 건축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아마도 이 신생 독립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벨기에는 이 민족 분포가 네덜란드 계통 그리고 프랑스 계통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조금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해서 이 언어가 다르면 다 문화가 다른 거죠. 이 연방국가, 일종의 연방국가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치를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치를 세워야 그게 기준이 되고, 법치를 세우면은 공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니까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수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사람들도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법치를 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 법원금, 팰리스 오브 자스티스는 법원입니다. 법원 건물인데, 법원 건물을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압도적 힘을 과시해야 되겠다 하는 고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 로마에 가면은 이 성 베드로 사원 맞은편에 산탄젤로라는 아주 토치카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 교황이 침략을 받으면은 그 요새로 피해가지고 견디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철옹성이죠. 토스카란
오페라의 배경인데, 바로 그 옆에, 역시 아마 그 19세기 지은 건물로 기억되는데, 이 대법원 청사가 있습니다. 아주 장대한 건물입니다. 저는 로마가 고대의 건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 현대 건물도 이렇게 잘 지었구나 하는 감탄을 느끼면서 그 앞에 서 보니까 이 대법원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실리에 가면은 시실리의 수도가 이 팔레르모라는 데인데, 팔레르모 하면은 대불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마피아의 본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레르모에 여행하면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어요. 마피아들이 군기를 잡아가지고 이 좀도둑이 설치지 못합니다. 팔레르모 공항은 이 마피아 수사를 하다가 이 폭살당한 판사 이름을 따서 팔레르모 공항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법치를 세우는 게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건물로서 국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건축은 정치다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전 지사가 되었습니다. 곧 이분이 감옥에 갑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조직과 손을 잡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하는 게 유죄로 확정이 되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김경수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층들,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이 판결에 승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으면 이제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될 의무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은 법치 수호자여야 합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헌법 수호입니다. 그러면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얼굴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리한 입장 되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참 비겁합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불리할 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불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 지도자의 품격이죠. 아주 참 저질입니다. 이런 저질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또 하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부정 공작. 이것도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 여러분, 선거 부정을 세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선거 부정. 권력 가진 자들에 의한 선거 부정을 세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그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쿠데타는
총칼로 하는 수도 있지만은 사기적 방법으로도 쿠데타를 합니다. 쿠데타의 본질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총칼로 하든 사기적 방법으로 하든 댓글 조작으로 하든 어쨌든 권력의 힘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쿠데타 혐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를 하는 권력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 저항 운동을 통해서 그 쿠데타를 한 세력을 몰아내고 응징해야 되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입니다. 예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국정농단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선거 부정은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것 불과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과장인데 이른바 국정농단보다 이 선거 부정은 1000배, 10,000배 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해야 합니다. 쿠데타 획책 정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당론을 채택을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를 하고 이 선거에 불복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아니, 원천적으로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공세를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만 했습니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른바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여러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밝혀진 것은 시간이 지났고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의 평화 무드에 속은 국민들이 그해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삭스리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선거 대승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속았죠. 2017년, 2018년, 자, 2022년 3월 9일에 그런 버릇이 또 나온다고 봐야 되죠. 왜냐? 선거 부정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으니까 또 저지르겠다는 것을 은연중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죠. 자, 이 정도 같으면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좀 큰 정치를 할 때입니다. 큰 정치를 할 때요. 정면 승부를 할 때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은 도전자입니다. 챔피언이 아닙니다. 챔피언은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도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생결단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데 요사이 그런 절박감, 긴장감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